새벽마다 아이를 안고 달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내게 건넨 건 감사가 아니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톡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6살 박영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저 아내이자 엄마로 살다가 어느새 나이 들고 흰머리가 늘어난 평범한 여인일 뿐입니다. 남편은 15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제 가슴의 빛처럼 남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저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허리 휘도록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오후엔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밤엔 쓰러지듯 잠드는 생활이었죠. 그렇게 살아온 끝에 다행히 두 아이는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특히 딸은 제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사회에 나가서는 교사로 일하면서 늘 제게 엄마 덕분이에요라며 고마움을 전하곤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이제 저도 가정을 꾸리지만 엄마가 제 전부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 딸이 몇 년 뒤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손주, 이름은 하윤이. 제가 처음 손주를 품에 안던 날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새 생명이 제 품에서 꿈틀거리며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딸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는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맞벌이가 아니면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하윤이 어린이집 보내긴 아직 너무 어려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둘 다 직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엄마 혹시 3년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년이라니 그건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허리도 자주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려면 제 몸이 버틸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딸이 애써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데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제 전부였고 손주는 제게 새 희망이었으니까요. 당연하지. 내가 봐야지. 내 아버지가 계셨다면 분명히 같은 말을 하셨을 거야. 우리 하윤이는 내가 키운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 사위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장모님, 저희가 너무 큰 부탁을 드리네요. 그래도 믿을 사람은 장모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은 또다시 기저귀와 분유, 젖병과의 전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고단했습니다. 새벽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안아 재우고 한밤중에도 젖병을 끓여 소독하고 기저귀를 하루에도 수십 번 갈아야 했습니다. 허리는 금방 뻐근해졌고 무릎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방긋 웃는 순간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업고 동네 공원을 돌며 꽃이 피는 걸 함께 보았고 봄바람이 불면 작은 손을 잡아주며 하늘을 가리켜 보여주곤 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아이고 할머니가 애를 참 정성껏 보시네요라며 웃어주면 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재미지. 내가 이 나이에 또다시 삶의 이유를 얻었구나.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된 육아 전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단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제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줄은요. 손주 하윤이를 돌보는 생활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고단했습니다. 새벽 3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허겁지겁 침대에서 일어나 아이를 안고 토닥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새 별아. 제 목소리에 아이가 잠시 울음을 멈출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내 품이 다시 작은 생명을 지켜주는 공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낮에는 유모차를 끌고 동네 공원을 돌았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계절마다 아이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껌뻑이며 하늘을 바라보다가 2달, 3달이 지나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할머니를 닮았나 봐요. 참 예쁘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그날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렸지만 아이가 제 손가락을 꼭 잡아당길 때마다 삶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한테 아직 할 일이 있구나. 이 아이가 웃는 걸 지켜보는 게 내 몫이구나.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사위도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저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민지가 돌아오면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라고 해요. 그럴 땐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사위도 고맙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온종일 하윤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근을 잘게 다지고 소고기를 다져넣고 싱싱한 야채를 곱게 갈아서 작은 냄비에 정성껏 끓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튼튼하게 크려면 좋은 걸 먹여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와 서너 시간을 주방에서 서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사위가 냄비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장모님 요즘은 그런 거 직접 안 해요. 그냥 시중에 파는 이유식 있잖아요. 그게 더 위생적이고 영양도 맞춰져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작은 냄비 하나에 온 정성을 쏟았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저 쓸데없는 짓처럼 여기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딸이 옆에서 미안하다는 듯 눈치를 보며 제 손을 살짝 잡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옷을 입다가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새 옷이라 그냥 버리기엔 아까웠습니다. 저는 저녁 내내 바느질을 해서 단추를 다시 달고 실밥까지 정리해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위가 그 옷을 보더니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손으로 꿰매면 촌스러워 보여요. 그냥 새로 사는 게 낫죠.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언제나 아끼고 살림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사위에게는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낡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손주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손길이, 내 정성이 헛되다고 느껴지는 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냥 아빠랑 엄마 세대랑 우리 세대가 좀 다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내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 하윤이는 내가 더 건강하게 키워줄 거야.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멍이 든 듯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하윤이는 돌을 맞았습니다. 생일잔치 날 저는 며칠 전부터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주 생일상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과일까지 정성껏 마련했죠. 잔치가 시작되자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하윤이를 안아주며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도와주셔야 하는데 장모님이 워낙 하윤이를 붙들고 안 놓으셔서요. 하,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제 귀에는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붙들고 안 놓는다니 내가 무슨 이기적인 욕심의 아이를 빼앗아 키우는 사람인가. 웃음을 가장한 말 속에서 사위의 진심이 스며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손주가 내 품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걸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삶에 다시 불을 밝혀줬는데 그 불빛 뒤에서 나는 점점 사위의 눈치를 보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 하윤이가 두 돌을 넘기면서 아이는 빠르게 커갔습니다. 이제는 제 손가락만 잡아도 제법 걸음을 떼고 말도 서툴게 뱉기 시작했습니다. 할머. 그 작은 입술에서 흘러나온 할머니라는 말은 제 삶의 모든 고단함을 잊게 하는 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주가 자라는 기쁨 뒤에는 점점 짙어지는 눈치밥이 있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예의는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의 속에는 차가운 거리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장모님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죠. 하윤이가 저를 보며 안아달라 울면 사위는 묘한 얼굴로 아이를 제 품에서 빼앗아 가득 안아 올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왜 저리 나를 경계하듯 쳐다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며칠은 더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하윤이 어린이집 보내야 하지 않을까? 사위의 말에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딸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어려. 엄마도 같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 보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때 사위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장모님 방식이랑 요즘 방식은 많이 달라요. 교육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게 맞죠. 세상도 변했는데 옛날식으로만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제 귀가 얼얼했습니다. 나는 손주의 건강을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씻고 음식을 만들고 책을 읽어주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라니. 딸이 제 눈치를 보며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제 가슴엔 생채기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에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도 거실에서 하윤이와 블록을 쌓으며 놀다가도 문득 사위의 눈길이 느껴지면 움찔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있는 건가? 내 존재가 불편한 걸까? 저녁에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저는 숟가락 소리가 요란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물소리를 줄이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식객처럼 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여보, 솔직히 나 답답해. 집에 들어와도 편하지가 않아. 장모님이 계시면 우리 둘만의 공간이 없잖아. 딸이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니면 누가 하윤이를 이렇게 봐주겠어.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면 아픈 애들도 많다는데 엄마 아니면 불가능해. 알아, 나도 감사하긴 하지. 근데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애 교육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그렇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원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의 부탁, 손주의 웃음 그것만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사위에게 저는 그저 답답한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제 방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내 방식이 구식이라서 문제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도 하윤이가 아침에 제 얼굴을 보며 웃으면 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그 웃음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딸 부부가 주말에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도 반찬을 몇 가지 준비해뒀는데 사위가 친구들에게 웃으며 농담을 하더군요. 우리 장모님 옛날 방식을 고집하시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도 정성 하나는 끝내주십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저는 속이 쓰렸습니다. 칭찬 같으면서도 제 노력이 시대착오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에 오래 있을 순 없지. 결국은 떠날 날이 오겠지. 하지만 적어도 하윤이가 내 품에서 자라는 동안은 끝까지 해내자. 그 아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건강하게 키워주자. 저는 다시 주방으로 나가 냄비를 올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윤이가 먹을 죽을 끓이며 손주가 웃을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 뒤에 더 큰 상처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위의 입에서 흘러나올 충격적인 말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손주 하윤이는 3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제 품에서 젖을 떼고 작은 다리로 제법 집안을 돌아다니는 걸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퍼즐을 맞추다가 성공하면 제게 제일 먼저 달려와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은 벅찼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길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삶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달리 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동네 친구들도 다 다니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동안 제 손으로 키운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보내야지. 친구들도 사귀고 사회성도 배워야 하니까. 겉으로는 담담히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 다른 품으로 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희 부부는 일도 못했을 거예요. 하윤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큰 것도 엄마 덕분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사위의 말이 제 심장을 내리꽂았습니다. 그날은 사위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사위가 제 앞을 지나치다 멈추더니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솔직히 장모님이 집에 계시는 게 불편했어요. 처음엔 고마웠죠. 근데 이제는 애 교육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 생활에도 방해가 되고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방해라니요?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위는 술에 취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요즘 세상 교육은 다 달라요. 옛날 방식으로만 키우면 애가 뒤처져요. 솔직히 그냥 애 베이비시터처럼 돌본 거잖아요. 저희는 제대로 된 교육을 원한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3년 동안 새벽마다 아이를 안고 달래던 날들, 무릎이 퉁퉁 붓도록 바닥에 앉아 아이와 놀아주던 날들, 작은 손을 잡고 걸음을 떼던 순간들, 제 온 삶을 바쳐 돌본 그 시간들이 그저 베이비시터였다는 겁니까?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흐릿하게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보고는 깜짝 놀라 사위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네. 사위는 헛웃음을 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딸은 제 앞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저 사람 술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엄마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는데 엄마는 저한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해요. 딸의 위로에도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방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늘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애써왔는데 이제 와서 내 존재가 방해라니.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손주를 사랑했을 뿐인데. 손주 하윤이가 제 품에서 잠들던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웃던 날, 할머니라고 서툴게 부르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제 가슴을 찌르며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에 오래 있을 순 없구나. 더는 내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서 버틸 수는 없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손주만은 내 사랑을 기억하게 만들자. 그 웃음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걸 남기고 떠나자.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상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더 큰 갈등과 예상치 못한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사위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방해가 된다, 베이비시터.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 있었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살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녁 식탁에 함께 앉아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뜨다 보면 사위가 무심하게 던진 말들이 자꾸만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예의는 지켰습니다. 장모님, 국 드세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게 국을 권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말일 뿐일까? 딸은 제 눈치를 보며 억지로 환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가려진 불안과 미안함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건 손주 하윤이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 하며 제 방문을 두드리고 제 손을 붙잡고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블록을 쌓다 무너뜨리며 깔깔 웃고 동화책을 읽어달라며 제 무릎에 올라앉았습니다. 그 작은 체온이 제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버틴 거지.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진작 떠났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이의 웃음을 볼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 품에서 떨어져 나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안기려 하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엄마보다 아빠 품에 있는 게 낫지, 하윤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지만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그래, 아빠 품에도 가야지. 우리 하윤이는 복이 많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돌덩이를 삼킨 듯 답답했습니다. 마치 내가 아이와 너무 가까운 게 불편하다는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마음 상하신 거 아니죠? 저도 알아요. 요즘 남편이 예민해져서 괜한 말들을 하고 그래도 엄마는 저한테 세상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마음은 괜찮다. 내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잖니. 언젠가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고 너희 둘만의 생활도 있어야지.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 존재가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건 딸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오래된 옷들을 꺼내 접었습니다. 낡았지만 손때 묻은 블라우스, 남편과 함께 시장에서 샀던 코트 하나씩 정리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땐 단지 손주를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야 하는구나. 밤마다 제 방에 앉아 메모지를 꺼내 글을 적었습니다. 민지야, 너는 좋은 엄마야. 그리고 나는 너의 엄마로서 끝까지 널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떠날게. 너무 오래 머물면 짐이 되니까. 그 글을 쓰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가 젖어갔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발걸음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밤마다 제 방으로 와 제 옆에서 자겠다고 보채는 걸 보면 차마 이 아이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잘래. 작은 손이 제 팔을 꼭 잡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아이는 울겠지.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짐이 되어선 안 되잖아. 저는 아이가 없는 낮 시간 딸이 출근하고 사위가 회사에 간 틈을 타 조금씩 제 짐을 꾸렸습니다. 오래된 손수건, 작은 화장품 가방, 그리고 남편의 사진. 짐을 싸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나를 방해라고 여기는 집에서 더는 버틸 수 없어. 내 사랑이 부담이 되는 곳에선 내가 설 자리가 없어. 짐을 다 싸고 현관 앞에 작은 가방을 내려놓았을 때 하윤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말했어. 내가 제일 잘 웃는다고. 할머니가 웃겨줘서 그렇대. 그 말에 저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려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웃겨줘서 내가 웃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 웃음을 놓아야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딸에게 짐을 맡기고 조용히 집을 나가겠다고. 그러나 제가 떠나기 전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 마음을 뒤흔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화였습니다. 저는 떠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작은 가방에는 옷 몇 벌과 남편의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손주 하윤이가 그린 그림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죠. 그 글자를 보자니 도저히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짐이 되지 말아야지. 떠나는 게 맞아.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다짐하며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가 다니는 놀이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하윤이가 낮잠을 자다 깜짝 놀라 울면서 계속 할머니, 할머니만 찾았어요. 아이가 할머니를 무척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아이는 어쩌나. 내가 유일한 안전한 품인데 나를 찾으며 울었다니. 선생님은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이긴 한데 하윤이는 유난히 할머니를 많이 찾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 곁에 계시는 게 아이한테는 큰 힘일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마음먹었는데 이 아이가 날 이렇게 찾는다니 어떻게 등을 돌리나? 그날 밤 딸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전화 받았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제 무릎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엄마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버텼겠어요. 그런데 제가 눈치만 보고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딸의 눈물이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미안해할 건 없어. 다 내 탓이 아니야.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엄마 마음은 늘 내 편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참을 수 없는 서운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었다는 말, 방해가 된다는 말, 그건 어떻게 지울 수 있겠니? 며칠 후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와 딸과 작은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안방에 있었지만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왜 자꾸 장모님한테 의존해? 이제 어린이집에 적응할 때도 됐잖아. 여보, 하윤이가 아직 할머니 품을 필요로 해. 당신은 왜 엄마 마음을 몰라줘? 사위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우리 둘의 공간이길 바라는 거야. 장모님이 계시면 솔직히 나는 집에 와도 편하지 않아. 그 말은 제 가슴에 또 다른 칼날을 꽂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의 남편이지만 결국 나를 집안의 손님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구나. 다음 날 하윤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안 가면 안 돼? 나 어린이집 싫어. 할머니랑만 있고 싶어.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하윤이 어린이집 가야 친구도 사귀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어. 싫어. 할머니 없으면 나 무서워. 아이가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우는 순간 저는 결국 아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떠나는 건 나중 문제다. 지금은 이 아이가 날 필요로 하잖아.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어쩌면 좋을까? 나는 떠나야 한다고 마음을 굳혔는데 아이가 날 이렇게 찾네. 내가 없으면 저 아이가 흔들릴까봐 걱정이야. 그런데 사위는 날 방해라고 하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맞는 걸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헌신한 세월이 부정당한 것 같아 서러웠고 동시에 아이 때문에 떠날 수 없는 현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 더 버티자. 이 아이가 내 품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면 사위의 눈치쯤은 견디자. 내가 살아온 세월이 다 그런 거 아니었나? 남편 잃고도 견뎌왔는데 이것쯤이야 버틸 수 있지. 하지만 그 결심 뒤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위의 차가운 말들은 계속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고 제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또다시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제게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더 이상 장모님이 이 집에 계시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희 부부도 저희만의 생활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꾹 참았습니다. 괜찮다. 내 말도 맞다 하며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위, 내가 나를 방해라고 했던 말, 내가 못 들은 척 했지. 하지만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가 됐다는 건 알아야겠다. 사위가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얹혀 살려고 온 게 아니야. 내 딸이, 내 아내가 나에게 부탁해서, 그리고 손주가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온 거다. 너희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손주를 돌보느라 내 몸을 갈아 넣었기 때문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방해라면 이제 더는 방해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손주에게 할머니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마라. 딸은 제 말을 듣자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 편이 돼드렸어야 했는데.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더 버티는 건 의미가 없구나. 이제는 내 삶을 살 때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하윤이가 달려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나랑 놀아야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하윤이, 할머니는 늘 내 옆에 있을 거야. 할머니가 없어도 내 마음속에 할머니가 있잖아.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딸이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가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거다. 엄마는 언제든 내 곁에 있을 테니 걱정 말아라. 그렇게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열어본 낡은 반찬가게 문은 삐걱거렸지만 제겐 새 출발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시 새벽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 할머니 반찬이 최고예요라는 소리를 들으며 잊고 있던 자존심이 되살아났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하윤이는 반찬가게 의자에 앉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냄새 좋아. 할머니 반찬 최고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내 삶의 자리구나. 사위의 인정이 아니어도, 딸의 눈치가 아니어도 손주의 웃음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걸어온 길은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손주를 돌본 3년은 베이비시터의 시간이 아니라 사랑으로 새 생명을 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 남아 손주의 마음에도 남아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손주를 돌봐주며 서운한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베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진심은 결국 자식과 손주의 마음속에 남아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이고 내 사랑은 여전히 손주와 딸 곁에서 빛나고 있으니까요.